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작가 문성수의 단편소설 선셋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난 아내 생각을 했어. 아내와 난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을까? 아내는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원하지 않았어. 그건 단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는 이유였지. 문성수 지음 선셋.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먼 길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길을 걷고 있다. 몹시 피곤하다. 도대체 며칠을 이렇게 걸은 것일까? 그동안 잠을 자기라도 한 걸까? 나의 의식과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다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만 따라 무작정 걸어왔음이 분명하다. 어디든 길은 길로 이어졌었으니까. 발끝에서 일어나는 흙먼지 같은 부연 의식으론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다. 스산한 바람에 낙엽을 굴리는 길만이 피곤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걷는 동안 길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내가 생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다가왔으나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이 무기력의 시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좀처럼 열지 않았다. 길이 언덕 너머 허공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다. 바쁜 걸음으로 제를 넘어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다 뒤늦게야 울며 뒤따르는 아이의 심정으로 허위허위 언덕 위에 올라서 본다. 사라질 듯한 길은 다행스럽게 아래의 해안도로로 이어지고 그 왼편으로 시퍼렇게 얼음 바다가 시야에 가득 들어온다. 황급히 올라오는 바람에 피곤해진 다리를 잠시 놓아두고 양지바른 둔덕에 걸터 앉아 아래를 내려다본다. 바다로 이어지는 노해에는 보리밭이 바다와 닮아있고 옹기종기 모여선 해송들이 바닷소리를 내고 있다. 그 아래 언덕에 하얀 등대의 탑이 머리 부분으로만 보인다. 갑자기 울음이라도 터뜨리고 싶은 심정이다. 아, 바다 냄새를 가슴속 깊이 가득 담고 싶어. 등대에는 온통 바람소리뿐이었다. 해안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는 하얀 포말로 부서지며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바람에 날려온 바다 냄새가 텅 빈 머릿속을 소용돌이로 채웠다가 덧없음이란 의미만 남겨놓고 사방으로 흩어져 갔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본다. 까마득한 현기증. 내 몸이 가볍게 날아 파도처럼 그렇게 부서져 버린다면 가슴 가득한 이 허무는 하얀 포말을 이루었다. 과연 어디로 사라져갈 것인가? 등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언덕 위에 카페 선셋이 있었다. 세목골의 지붕과 통나무벽, 조그만 창문, 알프스 산록의 어느 집을 그대로 올려다 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카페였다. 검은 유리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갔다. 원두커피의 향내와 미송에서 풍겨져 나오는 수향이 잔잔히 어우러지면서 코를 부드럽게 자극했다. 너무 어두운 실내 조명, 조그만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어두운 공간을 빗살무늬로 수놓았다. 어둠의 분위기에 익숙지 않아 한동안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다가 창가의 자리로 옮겨 어깨에 맸던 가방을 놓고 의자에 앉았다. 창밖에는 등대가 있는 언덕 너머 초승달 같은 백사장의 끝이 보이고 그 너머로는 바다로 인해 길이 막힌 산들이 역광 때문인지 보랏빛 윤곽으로만 길게 이어져 있음이 눈에 들어왔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와서야 테이블 하나 건너 카운터 근처에 앉아 나를 지켜보고 있는 여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목을 길게 내민 채 팔을 괴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는데 검은 물결 같은 순 많은 머리카락이 어깨와 팔을 온통 가리고 있었다. 실내 어둠과 짙은 연미복 차림의 옷을 입은 탓인지 드러난 목덜미와 얼굴이 유난히도 희게 보이는 것이
루벤스의 배경 짙은 인물화를 대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난 피곤했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실루엣도, 귀를 간지리는 감미로운 음악도 가슴 가득한 뿌연 안개 속에서 무력했고, 그 위에 무겁게 쏟아지는 피곤의 심연이 나를 깊게 가라앉혀 버렸다. 몹시 지치신 모양이죠? 이곳은 처음인 것 같고. 잠결을 스치는 여인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가물거렸다. 테이블 위엔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맥주병과 빈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는 동안 여인은 빈잔 가득 술을 채워준다. 하얗고 긴 손가락 위로 하얀 거품이 흘러내렸다. 너무 급하게 마시지 말아요. 손님께선 시간이 넉넉지 않은가요? 술이 몸에 들어가면 그만 바스러질 것 같아. 텁수룩한 수염과 먼지에 절은 토퍼를 보고 짐작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성숙해진 것 같은 연민을 보내오는 느낌이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무슨 시간 말입니까? 덧없는 삶의 입장으로 측정한 시간 말이요. 나는 그런 시간이 무언지 몰라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오는 손님들은 대개 한정되어 있거든요. 새해 맞이 일출 행사 시기엔 발 디딜 틈도 없이 번잡하다가도 이틀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면 이곳과 등대 주변은 지금의 적막한 모습을 되찾아요. 그리곤 가끔씩 찾아오는 연인들이나 아니면 손님과 같은 내 모습이 그녀에게 어떻게 비치든 상관없다. 나는 피곤할 뿐이고 갑자기 마신 술 때문인지 약간 몽롱해지는 기분이 창문에 비쳐든 햇살에 보이는 먼지같이 실내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불현듯 선라이즈 선셋이란 팝송의 가사가 떠올랐다. 그리고 약간은 무료하게 앉아있는 그녀에게 배려도 할 겸 카페 이름을 그녀가 지었느냐고 물었다. 예, 그렇지만 내가 주인은 아니고 그저 지켜주는 여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괜찮지 않아요? 선셋, 세상 어디 해지지 않은 곳이 있나요? 축축하게 젖은 우수의 그림자가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 위로 설핏 지나갔다. 무엇이 괜찮다는 거죠? 카페 이름이? 아니면 이런 호젓한 생활? 그녀는 입가에 잠시 머무는 미소를 보냈다. 둘 다죠. 남들은 이런 생활이 무료하지 않느냐고 자주 물어요. 그럴 때마다 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곤란해지곤 하죠. 사실 이렇게 손님이 없는 날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리워 제가 직접 손님을 접대할 때가 많아요. 손님들의 갖가지 이야기나 사연을 듣는 게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매력적인 여자였다. 자세히 보니 30대 초반은 넘긴 듯하고 갸름한 얼굴 양옆으로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릿결, 기다란 목, 균형 잡힌 몸매가 우아하면서도 서구적 미모를 풍기기에 충분했다. 다만 커다란 눈에 담긴 우수가 그녀를 슬프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진주처럼 반짝이는 슬픔의 우수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매력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둔 이유나 아내와의 평탄치 못한 결혼 생활 등 갑자기 허물어 녹아내린 삶의 찌꺼기를 털어내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디든 길은 있었지만 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어렴풋이 길의 끝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죽음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음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서로의 침묵으로 대화는 단절되었다. 나는 술만 들이켰다. 그녀는 나무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속눈썹 끝이
영롱한 보석처럼 햇빛에 반사되었다. 그녀의 석고상 같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마치 온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가 더 이상 뺨과 목을 물들이지 못할 것만 같았다. 나는 다소 엉뚱한 상상을 했다. 만약 이 여자가 죽는다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지는 않을까. 갑자기 아내의 모습이 그녀 위에 겹쳐졌다. mus 사내들에 둘러싸여 입술 자국이 군데군데 묻은 술잔을 내밀면서 고개를 젖혀 깔깔대는 아내의 모습. 반쯤 드러난 아내의 가슴에 사내들의 탐욕스런 시선이 빨간 꽃으로 피어나고 어깨를 껴안겨 한쪽 품에 들어간 것을 가무패하는 녀석들의 비굴한 조아림들, 그동안 벼려왔던 분노와 질투의 칼을 양손에 쥐고 충혈된 눈으로 그곳을 찾아 들어갔을 때 아내는 말했다. 병신, 업무 연장인 줄 몰라? 그것도 이해 못해? 그날 밤 술이 취한 채 한없이 헝클어진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젊음이 사라져버린 얼굴 위에 달빛이 가득 비치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지워버린 화장기 틈으로 가늘게 흘러나온 눈가의 주름살, 오만한 콧날, 완고한 입술. 아, 쓸쓸한 표정이여. 과연 이 여자가 나의 열정을 송두리째 앗아간 바로 그 여자란 말인가. 나는 결코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할 수 없어. 나의 잔인함과 냉혹함은 떨리는 두 손이 되어 그만 아내의 목을 힘껏 누르고 싶었다. 죽이고 싶어. 그래, 죽이고 싶어. 눈이 번쩍하는 강한 충격이 어깨를 관통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엎어졌다. 병과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하얀 거품을 일구었다. 목덜미를 붙잡혀 우악스럽게 일으켜 세워지는 동안 그녀의 놀란 표정이 파도처럼 일렁거렸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예? 무슨 짓을? 어깨가 결리는 심한 통증을 간신히 견디며 고개를 돌려보니 공격 자세를 한 웨이터가 금방이라도 주먹을 뻗을 기세였다. 가만,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무슨 짓을 했게? 몽롱한 의식 속엔 어깨의 통증뿐이었다. 웨이터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죽을 힘을 다해 버둥거렸으나 가짜는 새끼, 이분이 누구라고 감히 추행을 하려고 덤벼? 뼈를 확 추려버리기 전에 어서 꺼져, 이 새끼야. 욕지거리와 함께 내 몸은 문 밖으로 튕겨나갔다. 왼쪽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처연히 뒤돌아보니 그녀는 창가에 기대서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비틀거리면서 그곳을 뒤로 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짓을 했기에? 욱신거리는 아픔이 술기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었다. 피곤함도 그와 가세하여 나를 어지럽히면서 괴롭혔다. 어디라도 가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 좀 쉬고 싶어. 바닷가에 개딱지처럼 붙은 마을을 찾아 언덕을 내려갔다. 애트막한 돌담을 의지하여 겨우 선창에 내려섰을 때 방파제 옆 공터에서 웬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타이탄 트럭의 짐칸에 연단을 만들어 놓고 합판으로 막은 한쪽 면을 선고용 벽보로 가득 채운 벽보 속의 주인공이 쉰 목소리로 토해내는 고함소리가 귀에 가물가물 들려왔다. 내가 늘 존경에 맞지 않는 나사리 주민 여러분, 우리 면 내에서도 가장 오지로 낙후되어 있으면서 정부의 혜택이라곤 눈꼽만치도 받아보지 못한 우리 나사리 주민 여러분. 그가 고함을 지르는 트럭 앞에는 거동이 불편할 것 같은 노인 몇이 쪼그려 앉아 있었고 햇빛에 그을려 거늘거 보이는 중년들은 군데군데 모여 팔짱을 낀 채 서로들 이야기에 열중이었다. 아이들이 그 앞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어 젖혔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저 등대의 불빛처럼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호탁, 저를 군의원으로 밀어주십시오. 여러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새해맞이 일출을 보러 구름처럼 모인 수많은 관광객들을. 이곳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일출 장소입니다. 이곳이 관광특구가 되면 여러분들은 생계 걱정하지 않고도 정부치고 살 수 있습니다. 나 김호탁, 밀어주십시오. 내가 만들겠습니다. 유세장이 썰렁함에도 피를 토하듯 외치는 그의 정성은 대단했다. 타이탄 트럭 옆에는 빈 봉고 2대가 서 있었는데 노인들의 시선은 연단보다 그곳에 쏠려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그들 사이를 지나 담벼락에 흰 페인트로 민박이라고 쓰인 집을 찾아갔다. 어깨의 통증은 좀 덜했지만 자꾸 밑으로 감기는 피곤만큼은 지칠 줄 몰랐다. 몸을 누이고 쉬고 싶었다. 집 앞을 서성이는데 뒤에서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굴 찾는겨? 요즘 민박을 합니까?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살피더니 영 마뜩찮은 표정을 지었다. 울매나 있을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녀의 심중을 재빠르게 알아채고 얼른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 단 하루임을 알렸다. 그녀는 내 손가락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따라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안채 옆에 아무렇게나 지은 별채를 가리켰다. 방 청소도 해야 하고 보이라도 떼야 하룻밤 지내재. 저 툇마루에 좀 앉아 쉬소. 방은 금세 따시질 끼구만. 나는 툇마루에 앉아 어지럽게 놓인 어구에 몸을 기댔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산등성이로 번져 나온 해의 잔광이 바다와 하늘을 벌겋게 물들였다. 하루라. 그녀에게 무슨 의미로 단 하루만을 알린 것인가? 단지 그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의미였다면 그것은 긴 나날들에 비해 매우 짧음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서 하루란 권태로움의 긴 시간이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막연히 헤매는 자에게 엄습해오는 공포와 절망의 시간들을 어찌 하루의 짧음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 그녀는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미친 자식, 관광특구로 만든다고. 여기 땅 헐값에 다 사놓은 다음 장사도 안 되는 카페인가 뭔가를 지어 그 여시 같은 년을 턱 앉혀 놓았을 땐 다 이유가 있었던 기라. 허가 나면 떼돈은 누가 버노. 마 정치한다 하는 놈들은 말케 도적놈 하랩이제. 내가 지 저녁 한 그릇 얻어먹고 표 찍어줄 줄 알면 오산인기라. 내가 그렇게 벨없는 년인 줄 아는가 배. 그녀는 방바닥을 걸레로 벅벅 문지르며 씩씩거렸다. 그리고는 나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니 그녀는 문지방을 내려서며 손을 내밀었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며 물었다. 저 위의 카페 주인이 아까 그 이프보자이냐고. 그건 와무쏘. 손님도 거길 가보았는가 배. 그 여시 같은 년 조심하소. 기모탁인가 뭔가 하는 놈의 첩사이요 첩사이. 그것도 모르고 침을 질질 흘리는 남정네들 참 딱도 하제. 그저 젊은 년이라 카먼. 문을 닫고 방 한 구석에 놓인 이부자리에 그대로 엎어졌다. 곰팡내가 코에 가득 들어왔다. 상관없었다. 미지근해오는 방이 어서 절절 끓어 그 뜨거움 속에 푹 파묻히고 싶었다. 모로 돌아 누우려니 어깨가 심하게 결렸다. 조심스럽게 돌아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바다로부터 밀려온 어둠이 파도처럼 일렁거리면서 애써 가라앉혔던 기억의 잔해를 아프게 일깨웠다. 내가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무슨 짓을 했던 걸까? 그래, 그때 난 아내 생각을 했어. 아내. 아내와 난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을까? 아내는 결혼 후
아이를 갖길 원하지 않았어. 그건 단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는 이유였지. 여자도 직장을 가져야 능력을 펼 수 있고 그래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고 말이야. 내가 다니던 생명보험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아내는 말했어. 그따위 낭만적 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들은 구조조정 피하느라 상사의 똥구멍이라도 빨면서 발버둥 치는 줄 몰라? 그들은 인격이고 배움이 당신만 못해서 그러는 줄 알아? 어디 배부른 수작을 부려. 이게 다 사는 거야. 다 그렇게들 살아. 뭐야? 남자가 나약하게. 그래. 보험료 지급 판정은 당신 업무니까 냉정하게 처리해야지. 뭐? 죽은 사람을 놓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악을 쓰는 유가족들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그런 그들과 매일같이 승강이질 해야 하는 그 일이 뭐? 인간으로는 참 할 짓이 못 된다고? 웃기고 있네. 당신이 그렇게 고상해? 나를 봐. 여자로서 과장이 돼 부하 직원 거느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나도 고민이 많다고. 그래. 당신은 당신의 용기와 자존심으로 당신의 미숙함을 충분히 숨길 줄 알지. 불리한 상황을 이용할 줄 아는 천부적 소질도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술을 더 먹으려 했고, 그들보다 더 진한 농담과 상스러운 욕설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감출 줄도 알아. 당신이 오라. 나는 나약했어. 그러나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당신이 사랑한 건 당신 자신뿐이야.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남자가 위약해서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게 무슨 특권이라고. 자랑이야, 병신같이. 병신 같은 게.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어. 불행의 극한까지 왔다는 절망감도 시간이 흐르자 새로운 안정을 안겨주었으나 그것은 또다시 견딜 수 없는 독한 허무감의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 가물거리는 의식은 피로와 권태가 한 덩이로 엉켜 더 깊은 잠의 나락 속에 빠져들게 하였다. 밖에서 여자들이 싸우는 고함 소리에 잠을 깼다. 몸은 물먹은 보고처럼 무거웠으나 어둠의 빛이 눈에 들어와 하얀 의식을 밝혀주었다. 네가 부녀의 회장이면 회장 일이나 똑바로 해라. 네가 뭔데 선거에 나서긴 나서노? 뭐? 표를 몰아주자고? 네가 돈 받아 처먹고 그런 짓 하나? 인연이 생사람 잡네. 네가 내 돈 묵는 거 봤나? 봤나? 그럼 니년이 돈 안 묵었으면 그렇게 나서겠나? 그래 좋다. 안 그러면 그놈이 네 식구녕 달게 해주더나? 그렇게 좋더나? 아니 동네 사람들아 인연 보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뭐라고? 그것도 째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나? 입주댕이를 콱 뭉개뿔라. 그대로 누워있을 수 없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머릿속은 텅 빈 고무공이 되어 파도 위를 넘실넘실 떠다녔다. 담배를 찾다가 가방을 선셋에 두고 쫓겨났음을 기억해냈다. 나는 살며시 방을 나와 웅성거리는 여자들을 피해 언덕길을 올라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가만히 올려다본 하늘은 지상의 뒤엉킨 혼돈과는 달리 영롱한 별밭을 이루고 있었다. 초겨울의 밤바다와 총총한 별들의 어울림은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웠다. 이따금씩 밤바다의 어둠을 훑어가는 등대 불빛은 바다와 하늘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처럼 펼쳐졌으나 그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순간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는 다시 어둠이 깔렸다. 머뭇거리는 심정으로 홀 안에 들어섰다. 실내 어둠은 여전했다. 주방과 각 테이블 위로 스포 불빛이 비춰지고 있어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운 목재 장식을 배경으로 명도 대비가 뚜렷한 윤곽을 내보였다. 손님이라곤 원형 테이블에 여인과 함께 둘러앉은 두 사람뿐이었다. 주방의 웨이터가 재빠른 동작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억센 완력을 생각하니 어느 정도 진정되었던 어깨가 또다시 결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접근을 팔을 뻗어 저지하며 뒷걸음질 치면서 말했다. 아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고 있어.
저 정말이요. 너무 피곤한 데다가 술을 먹어서 그랬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중에서야 가방을 두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만약 내가 무슨 짓을 했다면 저분에게 사과하고 싶소. 그래 다시 온 거요. 저 정말이요. 웨이터는 내 꼴이 한심한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키며 밀어내려 했다. 김군 가서 일 봐요. 내가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어느새 곁에 나타난 그녀의 조용하면서도 기품 있는 한마디에 웨이터는 부동자세를 취했다가 목례를 하고는 주방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그를 힐끔힐끔 돌아다보면서 그녀가 안내하는 자리에 가 앉았다. 술을 다시 하겠어요? 아니면 차라도? 그녀는 맞은편에 와 앉으며 선셋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어둡고도 슬픈 미소를 보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애써 피하면서 술을 청했다. 어디 숙소는 정했어요? 여기도 빈 방이 있기는 한데. 그건 그렇고 내가 아까 댁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호, 댁이라 불리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라서요. 갑자기 제가 정숙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손님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몰라요. 저기 웨이터의 말로는 한동안 술만 마시던 손님께서 비틀거리듯 일어나더니 천천히 저의 목을 누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적이 있나 보죠? 역시 그랬구나. 온몸의 피가 분화구 속의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던 모멸감. 아, 아내에 대한 증오심. 휴화산처럼 평온을 유지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미친 듯이 솟구쳐 오르는 난폭한 살해욕구. 미워하는 사람과는 같이 지낼 수 있어도 증오하는 사람과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었다. 나는 한없이 허탈해진 심정으로 그녀에게 사죄했다. 이해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는 손깍지를 끼고 오독하니 앉아 나의 행동에 흥미로운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이 여자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까? 마치 삶을 체념하거나 달관한 듯 동의 없이 말하는 이 여자는, 그러기에 이 여자는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민박집 여자가 말해준 그녀의 기구한 운명이 아름다운 이마를 흘러내려 저 큰 두 눈에 가득 고여 있을지라도. 손님께서 두고 가신 가방을 허락도 없이 열어봤어요. 상상한 대로 가방 안엔 비워진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군요. 손님께서 우리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난 직감적으로 느꼈죠. 돈마저 찢겨져 풍랑에 시달리는 패성 같은 느낌. 나는 손님의 그런 모습에서 오랜만에 나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지켜보면서 즐겼죠. 손님이 내뱉는 허무의 파편들을. 그리고 하나하나 주워 모아 제 모습을 꿰맞추는 상상 속에 있었죠.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허무의 심연을 정처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동류임을 밝히려는 것일까? 아니면 어둠 속에 무료한 시간을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하는 생의 무력감을 표현하려는 것일까? 아직 젊고 아름다운 분인데 왜 이런 곳에서 무료하게 사는 거죠?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게 어울리는 곳은 이곳 외에 아무 데도 없어요. 난 겨우 여기에 안주하게 된 거려. 그렇다면 말하지 않아도 짐작되는 일이었다. 돈 많은 중늙은이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것. 그녀의 신선스런 지난 날들이 현대적 신화로 직조되어 상상의 바다를 부지런히 넘나들었다. 그러나 여자는 사랑스러웠다. 이 여자의 가슴에 안길 수만 있다면, 안기고 싶어.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때 저쪽에 앉아있던 두 사람 중 하나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야릇한 미소를 남겨놓고 그곳으로 갔다. 그녀가 앉아있던 빈자리에 그녀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따뜻한 체온도 느껴지고 그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면 언제부터인가
비틀어져 버린 이 일상을 어쩌면 위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상상이었다. 시선을 돌려 바라본 창밖은 내 마음과 같이 어둠이었다. 몸속을 돌고 있던 알코올이 흐물흐물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냈다. 분주한 사무실의 풍경, 악모구리처럼 쏟아내는 무수한 말들이 서로의 화살이 되어 날아들다 서로의 가슴에 깊숙이 박힌다. 분화구 같은 상처에서 선혈이 뚝뚝 떨어진다. 고개를 흔들어 다시 보니 아까의 장면은 나의 아파트로 바뀌어 있다. 아무도 없다. 눈에 익숙한 가구들, 안에는 어디로 간 것일까?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로 등대 불빛이 반짝 비춰진다. 저분들은 우리 선셋에 자주 오는 유일한 단골이에요. 한 분은 도예가이시고 다른 분은 중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다들 인근에 살고 있죠. 합석하기를 원하시는데 괜찮은 분들이세요. 나는 그녀를 한동안 올려다보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 곁으로 갔다.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녀를 따라갔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짙은 회색의 개량 항복을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른 도예가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안경 속의 눈이 날카로운 초로의 교감이 여유 있는 표정으로 환대했다. 나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그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심으로써 대신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죠. 라고 도예가는 나로 인해 끊어졌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 말하는 것 같았다. 예술을 몰라요. 내 작업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작품에 매겨져 있는 가격에만 신경을 쓰죠. 거기에 동감해요. 시대가 시대니만큼 예술이나 문화가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난 그게 영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예술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물론 나도 창작품을 판매는 하지만 거기에 깃들인 예술적 노력을 값어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글쎄, 값을 깎으려는 인간도 다 있다니까. 그들은 돈 몇 푼으로 그 힘든 예술가의 작업에 무임승차하는 꼴이죠. 역시, 역시 예술을 이해하는 강교감다운 지적입니다. 허허. 그런데 말야, 김마담. 왜 여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 지금까지 내가 방문객들과 찍은 사진을 모으면 1000장이 넘을 거야. 그녀들은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보고는 무슨 생각들을 할까? 김마당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 그녀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다 희미한 웃음만 지었다. 무슨 생각을 하겠소? 김 여사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천박한 생각을 할까? 아마 그들은 예술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추억 만들기에 열중한 탓일 거요. 작업장이니 가만히 무슨 관심이 있겠소? 그곳이 도예가 아무개의 집이라는 것, 그 집에 내가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거리를 만드는 부류 아니겠소? 아니, 그런데 김마담,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김마담의 우수띤 그 모습이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유난히. 도예가는 긴 수염을 아래로 쓸어내리며 어떤 걱정거리라도 드러내 보인다면 자기가 자신있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표정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그러게 말이오. 김 여사의 근심스런 표정을 보니 가슴이 절렁 내려앉는 것 같소. 근데 저분은 우리 화제에 별 관심이 없나 보죠. 계속 술만 마시게. 교감은 마치 그녀의 우울함이 나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았다. 하얗고 긴 목, 비스듬히 비치는 불빛 아래 더욱 윤곽이 또렷한 얼굴선, 바람이라도 불면 출렁거릴 것 같은 긴 머리칼. 그들의 이야기와는 상관없이 그녀는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아,
이 여자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고독한 바다 냄새에 허우적거려도 좋을 것 같았다. 내가 분위기도 바꿀 겸 여자들에 대한 우스운 얘기 하나 하지. 처음에는 답까지 말해줄 테니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어서 말해보도록. 자, 40대 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40대 여자들, 그것은 배운 것이나 못 배운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 교감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오독하니 앉아있는 그녀의 눈치를 자꾸 살피면서 도예가를 힐난하는 듯했다. 그러나 도예가는 이죽이죽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러면 50대는 뭘까? 뭘까 흥미롭지 않아? 예쁜 년이나 못생긴 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비유가 아니오. 그녀는 한쪽 손으로 웃음을 가리면서 일어나 잠시 내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뜨는 바람에 이야기는 중단됐다. 교감은 그녀의 부재가 못내 아쉬운지 침을 꼴깍 삼켜가며 그녀의 뒷모습을 끈적이는 시선으로 쫓았다. 강교감, 너무 편하게 헛물켜지 마시오. 격에 어울리지 않겠으리. 나 말이오? 빌어먹을. 행여나 내가 늙었다고 가슴을 태우는 열정까지 없다고들 생각하시오. 내가 교육자라고 해서 사랑하는 감정까지 억누르며 산다고 생각하시오. 교감은 거의 일그러진 표정으로 고뇌를 드러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더듬더듬 말했다. 김 여사가 카페 마담이라고 해서 해픈 여자라고 보지 말아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기품 어린 모습을 보아요. 금방이라도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두 눈. 그녀가 입술을 번긋거릴 때마다 무슨 꽃이 그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소? 난 그 앞에서 늘 아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요. 나이에 걸맞지 않는 정념에 들떠 헛된 욕망으로 주름 잡힌 추악한 늙은이의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실내가 더 어두워진 느낌이었다.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하는 손의 주름과 움푹 파인 볼 사이에서 실룩거리는 입술만이 흐느적거리듯 기어다녔다. 갑자기 속이 니글거렸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고상한 척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쫓으려고 애를 썼다. 나는 그들이 고민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상한 영역의 거주자가 아니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도예가는 근엄한 표정으로 다리를 떨어가며 음악에 호흡을 맞추었다. 아, 이들의 아가리에 침을 뱉고 싶어. 갑자기 술기가 오르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다. 그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질 않았다. 불빛 아래에 서서 이쪽을 그윽이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만은 선명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응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가장 슬픈 얼굴로 미소를 보내왔다. 선셋에 가장 어울리는 어둠의 미소를. 그러면서 말하는 것 같았다. 내게 준비된 건 허무의 바다뿐이에요. 당신이 내게 안겨온다면 우린 그냥 고통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죠? 뭐가 남는 거죠? 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숨을 헐떡이며 우화 한 토막을 생각해냈다. 그들의 동의에 상관없이 주절거렸다. 노새가 있었죠. 자기가 끌고 있는 마차가 피안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 언덕만 넘으면 그 피안이 있을 거라고. 아니 보이기라도 할 것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그 피안이 다가오지 않음을 느꼈죠. 그리고는 피곤해졌어요. 희망이라는 건초가 더 이상 자기를 언덕 위로 밀어올리지 못할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웃기지 마시오. 그럼 당신은 모든 게 무의미한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도예가는 배를 내밀어 의자에 깊숙이 파묻히며 빈정거렸다. 나는 그의 물음에 독이 묻은 화살로 대답해주고 싶은 생각으로 부르르 떨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의미를 가져야 하는 거죠? 예술을 가장한 허위의 정욕 말입니까? 아니면 유치한 노인의 추악한 정념이 의미 있단 말입니까? 나는 숨을 헐떡거렸다. 그렇지만 젊은이, 그대의 단견을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마시오. 누구나 자기가 볼 수 있는 세상만을 느끼게 되는 법이오. 보아하니 당신도 우리와 같은 동료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죽거리는 그의 표정이 수많은 화살이 되어 온몸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때 갑자기 홀 안이 분주해지면서 대화가 끊겼다. 가방을 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거만한 몸짓으로 출입구에 들어서는 사내가 있었다. 웨이터는 황급히 그를 맞아 허리 굽혀 인사했다. 불빛에 드러난 얼굴은 아까 트럭 위 연단에서 열변을 토하던 그 사내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일행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더니 우리 테이블을 거쳐 내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코트를 받아들고 다소곳이 뒤따르는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내가 그토록 손님 테이블엔 앉지 말라고 몇 번씩 말해야 알아듣겠어. 어서 따라 들어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녀가 앉았던 빈자리에 어두운 바다가 가득 고였다. 멀뚱하니 앉아있는 그들도 이제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헛된 욕망 속에 앉아있다. 일그러진 얼굴로 일어나 또다시 생의 권태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 모두 완전히 비워진 공간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홀 안의 음악도 모두 어두운 바다 위에서 일렁거렸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그곳을 나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둠의 심연이 혀를 날름거리며 나를 가라앉혔다. 매섭게 부는 바람과 함께 나를 바다로 이끌어 영원한 어둠 속으로 데려갈 모양이었다. 눈물 속에 내려다본 바다는 그곳에 없었다. 등대 불빛이 허공을 훑어 어둠을 밀어내는 것 같았으나 빛 뒤에는 더욱 짙은 어둠만이 남을 뿐이었다. 솟구치는 설움에 꺽꺽 우는 동안 등대의 한 줄기 빛이 다시 비쳐왔다. 어둠은 그대로 화면이 되어 길게 펼쳐졌고 그 속에 비틀거리는 아내의 모습이 드러났다. 취기에 쌓여 반쯤 풀어진 눈, 유난히도 빨갛게 칠한 입술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현실과 호응하지 못한 낭만적 치기가 무슨 자랑이라고. 병신, 이 병신 같은 게. 가물거리는 의식 가운데 회오리처럼 솟아오르는 욕구 하나는 뚜렷했다. 아, 바다를 온몸에 깊숙이 담고 싶어. 깊숙이 담고 싶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다는 것, 살아낸다는 것, 약간은 멜랑콜리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